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과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체액은 성인 남성이 60%, 여성은 50%를 차지하고 세포 안에 전체 수분이 3분의 2가 있고요. 3분의 1은 세포 바깥에. 근데 그 3분의 1 중에서 세포 바깥에 그리고 혈관 안이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는 4분의 3이 된 거고 그 3분의 1 중에서 4분의 1은 혈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토탈 합치면 전체 내 몸 안에 있는 플루이드 중에서 혈관 내에 존재하는 물은 1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약 10% 안 되는 물이 혈관 안에 존재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세포에 있는 NAK 펌프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그라디언트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안에는 포타슘, 밖에는 소듐이 도미넌트하게 존재한다고 알고 계시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건. 그래서 외과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앞에는 그냥 인트로로 깐 거고 우리가 이제 결정질 용액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실습 돌다 보시면은 우리가 생리식염수 아니면 뭐 하트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액 용다리에 뭐 ANS나 투명한 플라스틱 백 같은데 HS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게 바로 크리스탈로이드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요거는 소듐을 이용해서 삼투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듐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몸이랑 농도를 비슷하게 맞춰준 용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 생리식염수, 노멀셀라인이랑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 하트만 솔루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거의 포인트예요.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생리식염수는 앞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퓨어하게 소듐이랑 클로라이드 딱 두 가지로 있어요. NA와 CA 두 개가 딱 유지되어 있는 거고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소듐도 있지만 포타슘도 있고요. 칼슘도 있어요. 칼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클로라이드도 있지만 락테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이라 하는 거거든요. 락테이트도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 지어야 되냐? 생리식염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듐이랑 클로라이드만 있다고 했었으니까 만약에 뭐 포타슘이 너무 높은데 플루이드를 줘야 될 때라든지 아니면 칼슘이 높은데 플루이드를 줘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물 주기 좋겠죠. 왜냐하면 이 안에 포타슘이나 칼슘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근데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칼슘도 들어있고 포타슘도 들어있고 락테이트도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락테이트가 들어있는 게 어떤 포인트냐? 얘가 간에서 바이카보네이트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이 바이카보네이트는 알칼리자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일 때 주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판크레아스라든지 아니면은 바일 주스 같은데 우리가 바이카보네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판크레아틱 주스나 아니면은 뭐 바일 주스가 많이 소실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수액을 줘야 된다고 하면 이 바이카보네이트가 공급될 수 있는 수액을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슘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위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은 총 4가지가 있어요. 레프트 가스트릭, 라이트 가스트릭, 레프트 가스트로 에피플로이드, 라이트 가스트로 에피플로이드. 이렇게 해서 토탈 4개가 지나갑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는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레프트 가스트릭 아테리는 우리가 에올타에서 복부 쪽에서 제일 위쪽에서 먼저 분지되는 게 셀리악 트렁크잖아요. 셀리악 트렁크에서 바로 분지되는 3가지 혈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레프트 가스트릭 아테리는 셀리악 트렁크에서 바로 분지가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라이트 가스트릭 아테리는 우리가 커먼 헤파틱 셀리악 트렁크에서 커먼 헤파틱 아테리로 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트로 듀오데널 아테리가 빠지면서 프로퍼 헤파틱이 되죠. 거기서 이제 요 프로퍼 헤파틱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가스트릭은 헤파틱 아테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라이트 가스트로 에피플로이드 위 그물막 동맥은 이렇게 그레이터 커베이터 쪽으로 이게 쭉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가스트로 듀오데널,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가스트로 듀오데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여 살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레프트 가스트로 에피플로이드 아테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부분을 그레이트 커베이처 쪽 먹여 살리는데 얘는 어디서 나온다? 스플레닉 아테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레프트 가스트로 에피플로이드 아테리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토막 캔서 환자들은 뭐 가스트렉토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가스트렉토미 크게 2가지죠. 다 자르든지 먼 쪽만 자르든지 2가지를 대부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다 자르든 아니면 먼 쪽만 자르든 간에 아까 앞에서 언급한 4가지 혈관은 다 결찰이 돼요. 수술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은 디스탈 가스트렉토미만 한다고 해도 4가지 혈관들이 다 잡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은 4가지라고 했는데 4가지를 다 잡아버리면 나머지 남은 위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 남아있는 프록시말 쪽에 스토막은 혈액 공급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보시면 스플레닉 아트리에서 요 펀더스 쪽으로 가는 혈관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바로 숏 가스트릭 아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4개의 그 메이저 아테리들을 다 결찰을 해서 잡지만 이쪽으로 플로우를 가는 숏 가스트릭 아테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 쪽을 절제를 하더라도 남아있는 부분은 숏 가스트릭 아테리가 먹여 살린다. 인페리어 프레닝 아테리에서도 넘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숏 가스트릭 아테리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문제에서도 아마 좀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문제를 좀 볼게요. 42세 남자가요. 날문의 위암, 파일러러스죠? 날문이면 대부분 위 절제술을 받았대요. 수술 5일째부터 열나고 복통이 심해졌대요. 윗배에 압통과 반동압통 있어요. 좀 피지컬이 안 좋죠? 눌렀을 때도 아프고 뜰 때도 아프다고 하면 좀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현재. CT에서 남은 위가 조형 증강이 잘 안 됐대요. 조형 증강이 잘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여기서 CT 찍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주사로 해서 조형제를 이렇게 팍 쏘잖아요? 그러면 그게 혈관을 타고 돌면서 우리가 그 조형제가 좀 밝게, 주변을 밝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조형 증강이 안 된다는 건 지금 피가 안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간도 아나토미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봐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 간을 나누는 기준을 해부학적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육안적으로 이렇게 간 겉에 부분만 보이고 안에 있는 혈관까지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레프트와 라이트를 육안적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고요. 그게 바로 칸틀리 라인이에요. 그래서 IVC랑 요 쓸개를 이렇게 가상의 선으로 연결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요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라이트 로비라고 생각을 하고 왼쪽에 있으면 레프트 로비라고 생각을 해서 육안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 좀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간은 8개의 세그멘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세그멘트가 몇 번인지, 그리고 그 세그멘트에서 좀 더 크게 분류를 하면 섹션으로도 분류가 되죠. 그래서 각각의 섹션에는 몇몇 번이 포함이 되는지 정도는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뒤에서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육안적으로 레프트와 라이트를 나누는 데는 칸틀리 라인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아나토미컬하게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나토미컬하게 나누는 것은 미들 헤파틱 베인을 기준으로 레프트와 라이트를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라이트는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섹션 있죠? 그래서 그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섹션을 나누는 것은 라이트 헤파틱 베인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도 레프트가 나눠주면 참 외우기 쉬울 텐데, 어쨌든 간에 왼쪽은 레프트 헤파틱 베인 조금 더 옆으로 지나가서 완전하게 나누진 않고, 여기 보면은 포털 베인의 한글로 보면 제대부라고 돼 있죠. 그래서 포털 베인이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꼽처럼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여기를 가지고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기억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가멘트를 볼 건데요. 라운드 리가멘트는 이전에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빌리컬 베인이 이제 흔적처럼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라운드 리가멘트입니다. 그리고 팔시폼 리가멘트는 우리가 복강경 수술할 때 요거 많이 보이죠? 쓸개 수술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위쪽으로, 간 쪽으로 이렇게 딱 카메라를 비추면 갑자기 이렇게 닭뼈슬처럼 돼 있는 노란 게 보일 텐데, 요게 바로 팔시폼 리가멘트예요. 요거. 그래서 그 배 앞쪽에 리버를 딱 붙여놓는 역할을 하고, 얘를 가지고도 레프트 메디얼과 라테랄을 우리가 조금 육안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리가멘tum 베노섬은 우리가 포털 베인이랑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리가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코디드 로블 레프트 라테랄이랑 이렇게 좀 구별짓는, 코디드 로블이 이렇게 있으면 레프트 라테랄이랑 이렇게 구별을 지을 수 있는 경계다. 여러분들이 리가멘트들을 볼 수 있게 한번 참고 삼아서 넣어둔 거기 때문에 한번 앞에 거 텍스트랑 이 그림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의 혈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플로우 자체는 포탈 베인이 더 많죠. 그래서 플로우 자체는 포탈 베인이 많은데 산소 공급은 둘 다 반띵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의 문맥, 포탈 베인의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 간동맥의 혈류는 보상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반대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헤파틱 아테리는 오토레귤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간문맥의 플로우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보상적인 증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반대는 해당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탈 베인에는 밸브가 없어서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여러 곳에서 베릭스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간단히 살펴만 보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막에서도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 가스트릭, 베인이 포탈 베인으로 드레인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브레스트 파트는 다른 과랑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이 외과에만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익혀 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좀 생소하겠지만 여러 번 정리하시다 보면은 유방 파트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차근차근 한 번씩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유방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유방도 마찬가지로 겨드랑이 쪽에서 시작돼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원래 가슴 있는 쪽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려오다가 완벽하게 다 내려오지 않고 일부 흔적이 남거나 일부 조직이 다 내려오지 않고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액세서리 브레스트. 근데 심지어 유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같이 가슴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겨드랑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서 내려오지 못한 일부 브레스트 티슈가 남아있고 그것이 이렇게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면 이제 액세서리 브레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액세서리 브레스트가 있고 환자가 불편해하면 그거는 이제 절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방의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쿠퍼스 리가멘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쿠퍼스 리가멘트는 건물로 따지면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 유방의 모양과 그 덴시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물이고요. 이렇게 이 하얀색 선 보이시죠? 그래서 유방 안쪽에 유방의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이렇게 돼 있죠? 철골 구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내신 때도 배우셔서 기억하시겠지만 피부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거면 우리가 좀 안 좋은 사인이다. 딤플링이 있을 때는 조금 안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캔서 조직이 침범을 하면서 이 쿠퍼스 리가멘트가 같이 이게 먹게 된 거죠. 그러면은 구조가 휜다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캔서가 쿠퍼스 리가멘트를 침범하게 되면 스킨이 딤플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방진찰을 할 때 스킨 딤플링이 있으면 캔서를 꼭 의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뒤에서도 다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포도 항지, 오렌지 껍질 모양 피부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얘가 생기는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임파틱 플로우가 차단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파선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임파선이 잘 흘러가지 못하고 차단이 되게 되면 이런 오렌지 껍질 모양의 피부가 생기는 거죠. 앞에 보시면 요 피부 바로 아래에 요 림파틱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되면 오렌지 껍질 모양처럼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RT를 받거나 수술을 하고서 림파틱스가 차단이 됐을 때도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은 염증성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그림에서 이런 사진을 주고서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만들면 염증성 유방암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유방암 파트에서 염증성 유방암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임파선을 볼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습 돌 때 유방암 환자 케이스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워낙 보존 수술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전절제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임파선을 뭐 레벨 2까지 긁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임파선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유방의 임파선을 유방이 있으면 그 뒤쪽으로 임파선이 있는 거고요. 그거를 1, 2, 3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팩토랄리스 마이너 작은 가슴근을 가지고 구별을 하고요. 이 팩토랄리스 마이너보다 바깥쪽 겨드랑이 쪽에 있으면